오늘은 여자가 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곳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보통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면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을 떠올립니다. 성욕은 그만큼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하면서 남자만 잠자리를 강하게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도 남자만큼 욕구가 있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숨기거나 참는 경우가 허다하죠. 즉, 아무리 성욕이 강한 여자라도 남자와 하고 싶을 때 대놓고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서 알아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호감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 있고 하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고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오늘은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어디를 보여주며 자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가 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곳 4가지. 첫 번째, 쇄골이나 가슴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인해 성욕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기인 20대보다 5년 오히려 중년이 되면 성욕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에 대해 심리학자 데이비스 부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성의 경우 다른 남자와 자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혹시 임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이나 부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폐경 시기에 다다르고 임신 가능성이 낮은 40대가 되면 그런 우려가 줄어듭니다. 또한 결혼한 30대 여성은 대부분 임신이나 육아에 정신이 없지만 4050대가 되면 아이들도 웬만큼 성장해서 엄마의 관리가 덜 필요하고요. 쉽게 말해 여자 나이 40대는 생물학적으로 심적으로도 바람 피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40대에서 50대 중년에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남자들이 젊은 여자와 만나 원나잇을 하는 것보다는 중년이 되어서 나이대가 좀 있는 아줌마와 원나잇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아무리 성욕이 높아진 중년 여성이라 할지라도 대놓고 직접적으로 오늘 하고 싶다고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수동적인 것에 익숙한 여자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자고 말하진 않지만 여러 간접적인 행동들을 통해 남자가 알아차려서 리드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하고 싶은 남자에게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확실한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어 성욕이 강해지면 화장을 짙게 하고 야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건 경쟁심을 부추기는 테스토스테론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성 앞에서 남들보다 더 예뻐 보이려는 경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평소보다 더 남들 눈에 띄고 싶어져서 노출이 심한 과감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짙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적 욕구가 높아져 하고 싶어진 여자들은 남자가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10분 활용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여자들은 가슴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거나 딱 붙는 셔츠를 입고 단추를 여러 개 풀어놓기도 해서 가슴골을 보여주기도 하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가 자신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깊이 파인 옷은 가슴이 크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야해 보여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인 여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가슴골이 보이도록 깊게 파인 옷보다는 쇄골이 살짝 드러난 옷을 선호합니다.
대놓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일 듯 말 듯한 게 남자들에게 더 자극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즉 고수인 여자들은 몸매가 다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옷보다는 쇄골이 보이는 정도의 옷을 입는 걸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여자들의 이런 행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자의 가슴골이나 쇄골을 보는 순간 무장해제되어 그녀에게 빠져들기 쉬운 깊죠. 그래서 여자들은 작정하고 남자를 꼬셔야겠다고 생각하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가슴골을 보여줍니다. 만약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가슴골이나 쇄골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와 야릇한 매력을 발산한다면 오늘 작정하고 나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잘 캐치하셔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덜미를 보여준다. 여자들 대부분은 호감 있는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고개를 기울여 목선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목덜미를 보여주는 것이 호감 신호인 걸까요? 미국의 의사소통 전문가 토냐 라이먼에 따르면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목력 부분을 드러내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목은 경동맥, 경정맥이 있는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급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주며 상대의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즉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장해제된 감정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의 신체 언어는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거나 긴장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꼬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건 여자가 가슴 설레거나 긴장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인데요. 자신의 몸이나 머리를 만지는 건 상대를 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나타나는 행동이랍니다. 또한 나와 얘기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내가 나타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하며 나를 보면서 자신의 입술을 핥거나 내 앞에 있을 때 얼굴이 발그레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더 이상 속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호감 신호들이에요. 단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자들 대부분은 남자보다 머리가 긴 편인데 머리가 긴 경우 음식을 먹을 때는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만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이것은 여자의 습관 때문에 머리를 넘기면서 곡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니 내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몰래 쳐다본다. 여자들은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들이대진 않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아닌 척 행동하는 거죠. 보통 은연중에 표현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내숭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시그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러한 여자들의 호감 표현 중에서 가장 흔한 행동은 남자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눈 마주치기 즉 남자와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여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자들은 소심한 편이기 때문에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면 대부분 시선을 피합니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두는 것처럼 여자들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보면 시선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몰래 쳐다보다가 막상 그가 자신을 쳐다보면 움찔 놀라 다른 곳으로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몰래 쳐다보다가 남자와 시선이 마주쳐서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남자 행동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왜 나를 쳐다봤어요? 라는 식으로 이유를 묻는 거랍니다. 이건 여자를 무안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행동이니까요. 많은 남자들은 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연애 고수는 묻지 않고도 여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눈치가 빠르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요. 지금 당신을 몰래 쳐다보는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여자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이 급격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만약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면 입꼬리만 살짝 울리는 미소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목소리 톤이 애교스럽게 바뀌고 자주 웃어준다.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표정과 말투,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콧소리가 섞이면서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그 남자에게 여성성을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남자는 여성성이 강한 여자에게 끌리게 되는데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관심을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웃어주기랍니다.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활짝 웃는 미소만큼 섹시한 것이 없어요. 웃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정이자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수단입니다. 웃는 표정이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를 높인다는 연구들도 이미 발표된 바 있어요. 여자가 평소보다 과하게 애교를 부리거나 자주 웃거나 쳐다본다면 남자에게 섹스 어필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애교가 많아 여성성이 강한 여자도 있기 때문에 여자의 말투와 표정만으로는 속마음을 알아 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와 다른 말투와 표정을 짓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자가 평소에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없다면 함께 식당이나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식당 종업원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말투나 행동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과한 애교를 부리거나 웃음이 많고 가끔 빤히 쳐다보는 등 평소와 다르다면 빨리 알아차려서 야릇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말투와 표정은 가능성만 보여줬을 뿐 아직은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호들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곳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곳 4가지. 첫 번째, 쇄골이나 가슴골을 보여준 다음, 두 번째, 목덜미를 보여준 다음, 세 번째, 몰래 쳐다본 다음, 네 번째, 목소리 톤이 애교스럽게 바뀌고 자주 웃어준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일할 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쉴 땐 확실하게 쉰다고 여긴다. 그런데 실제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사업가, 투자자, 마케터들과 어울려 보면 의외로 공통된 특징 하나가 눈에 띈다. 그들은 조차 그냥 쉬지 않는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노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결짓고 있다. 1. 관찰이 습관이 된 사람들. 사업가는 카페에 가도 이 가게는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될까? 운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진다. 부동산 투자자는 음식점 자리에 앉아서도 이 동네 평당가가 얼마였지? 건물주는 수익률이 얼마나 날까? 를 따진다. 주식 투자자는 밥을 먹다가도 이 제품 만든 회사는 어디 이거 상장사야 하고 검색해 본다. 마케터는 인스타그램을 하다. 광고가 눈에 띄면 이건 왜 클릭하고 싶지? 어디로 랜딩되지? 하고 구조를 분석한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분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이다. 이 습관은 억지로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라 재미와 익숙함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들에게 관찰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A. 사고 체계가 몸에 밴 사람들.
이들은 뇌의 전원이 꺼지지 않는다.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하고 가격과 수익률을 계산하고 광고 흐름을 분석하고 콘텐츠 흐름을 해석한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반복되는 학습과 경험 속에서 자동화되어 있다. 즉, 그들은 이를 분석 단위로 쪼개서 보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단위를 일상에 적용한다. 이건 단순한 직업병이 아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시야가 일상 속에서도 자동으로 작동한다. 3. 그들은 노는 와중에도 배우는 사람들이다.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말하듯 성공한 사람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배움은 꼭 책상에 앉아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일상 그 자체를 학습의 장으로 만든다. 쉬는 시간, 여행, 소소한 소비까지도 자기 분야의 시선으로 관찰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쉼은 완전한 정지가 아니라 관찰과 통찰을 위한 여유 공간이다. 4. 이건 자기만의 렌즈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무언가를 소비할 때도 그냥 소비하지 않는다. 이게 왜 팔릴까? 누가 타깃일까? 어떤 유통 구조일까? 이 수익 구조는 지속 가능할까? 이처럼 세상을 해석하는 고유한 렌즈를 갖고 있다. 이 렌즈야말로 그 사람의 전문성과 경쟁력의 핵심이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르게 논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게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든다. 그들은 어떻게 노느냐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걸 알고 있다.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 옆에 오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시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내 일머리는 그대로인데 사물을 보는 시선, 질문을 던지는 방식, 관심을 두는 포인트가 바뀐다. 같은 커피를 마셔도 이 브랜드는 무슨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지? 같은 거리의 건물을 봐도 여긴 왜 이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잘 되기 위해서 노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놀면서도 볼 줄 아는 눈과 연결하는 뇌를 갖는 것. 그게 이 시대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쉬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그들은 진짜로 놀고 있으면서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관찰력과 해석력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다. 어떻게 노느냐가 곧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말해주니까. 상처 주는 엄마와 죄책감 없이 헤어지는 법 -5장. 5장. 상처 주는 엄마와 죄책감 없이 헤어지는 법. 엄마의 저주를 푸는 5가지 주문. 우리는 모두 부모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세뇌당한 무의식적인 사고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대부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인생의 여러 순간에 발목을 붙잡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나는 인생을 힘겹게 하는 문제의 근원인 무의식적인 사고를 엄마의 저주라고 부른다.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40, 50대가 되어서도 계속 얽매인 삶을 살게 하니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엄마의 저주를 받은 많은 딸에게 주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사고를 5가지 공주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다. 신데렐라 유형 마이너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너무 초라해. 백설공주 유형 마이너스 나만 행복할 수는 없어. 인어공주 유형 마이너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야. 가구야 공주 유형 마이너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유형 마이너스 나 혼자서는 결정 못해. 신데렐라 유형. 신데렐라 유형의 딸들은 주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보살피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만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딸들의 엄마는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만 딸을 칭찬한다. 칭찬은 평가와도 같다. 그래서 엄마의 기대를 충족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
엄마의 가혹한 평가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는 너무 초라해하고 생각하는 저주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저주는 대개 엄마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엄마가 짓는 무서운 표정에서 시작된다. 아이를 자기 뜻대로 휘두르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하는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저주에 걸리기 쉽다. 특히 엄마가 무서운 존재라면 엄마에게 칭찬받는 일은 거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저주에 걸린 딸들은 엄마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면 엄마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가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 이 저주에 걸리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좋은 사람답게 행동하려다 보니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다. 나이가 들면서 삶에 대한 괴로움은 더욱 심해진다. 이 저주를 풀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스스로 이렇게 되뇌며 마음을 어루만져 보자. 이건 어렸을 때 엄마 마음에 들어야만 버림받지 않을 거라 믿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후유증이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내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무의식적인 사고를 변화시키면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보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다 보면 차츰 저주에서 풀려날 것이다. 백설공주 유형. 나쁜 엄마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백설공주의 새엄마인 왕비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존재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백설공주는 어릴 때부터 거울 앞에서 좌절하는 왕비의 모습을 보며 자랐을 것이다. 엄마가 원한다면 독이 든 사과라도 먹어야겠지. 아무리 변장을 했다 한들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르는데 백설공주는 엄마를 위해 독이 든 사과를 한 입 베어 문다. 이런 딸들의 엄마는 기본적으로 불행하다. 딸에게 불만을 쏟거나 딸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온 딸은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도와드려야 해,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해 하고 생각한다. 멈출 줄 모르는 엄마의 푸념과 불만으로 가득 찬 수다를 다 받아주고 정신적으로 지지한다. 자신보다 엄마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분명 백설공주는 너 때문에 너무 괴로워라는 왕비의 한탄을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엄마를 뒤로 하고 나만 행복할 수는 없어 하고 생각하는 저주에 걸리고 말았다. 엄마의 괴로운 표정이 딸에게 저주를 걸고 만 것이다. 실제로 이런 엄마들은 딸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대한다. 무의식 중에 딸도 자기처럼 불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죽을 때까지 딸 곁에서 딸의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한다. 엄마에게 딸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왕비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딸인 백설공주를 죽게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 저주에 걸리면 엄마의 바람대로 딸은 평생토록 엄마에게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저주를 풀려면 눈앞에 행복해질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고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스스로 이렇게 되뇌며 마음을 어루만져 보자. 이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엄마에게 열심히 헌신했던 후유증이야.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보살핌은 필요하지 않아. 엄마가 느끼는 괴로움은 엄마의 몫일 뿐,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살아가면 돼. 나는 행복해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용기를 내어 행복으로 향하는 길에 한 걸음 내디뎌보자. 엄마에게서 물리적으로 벗어나기만 해도 분명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엄마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차츰 저주에서 풀려날 것이다. 인어공주 유형.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을 믿어보자. 누군가를 믿느냐 아니냐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믿었을 때 배신당하지 않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다 보면 차츰 저주에서 풀려날 것이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유형. 완벽주의자이자 지나친 걱정을 안고 사는 엄마가 딸이 고생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늘 개입하기 때문에 딸은 나 혼자서는 결정 못해라는 저주에 걸리게 된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사이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유형인 딸과 엄마는 언뜻 보기에는 사이 좋은 모녀관계 같다. 하지만 딸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게 된다. 만약 엄마가 곁에 없으면 무슨 일이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에 빠진다. 겉으로는 나쁜 엄마처럼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엄마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엄마 밑에서 자랐거나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공포심으로 모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온 딸은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어 엄마와 끈끈한 밀착 관계를 형성한다. 무슨 일이든 언제나 함께하는 자매처럼 사이좋은 모녀관계로 보여도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딸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유형일 때가 많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는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잠든 채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의 증상을 깨닫고 괴로워하기 시작한다. 이 저주를 풀려면 무슨 일에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엄마의 기준에서 생각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스스로 이렇게 되뇌며 마음을 어루만져 보자. 이건 항상 엄마가 모든 일을 대신 해결해주고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던 어린 시절의 후유증이야. 지금은 더 이상 엄마의 질책을 두려워하거나 엄마 말에 따를 필요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엄마의 생각에서 벗어나 나만의 의지와 주체성을 발휘해야 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고를 변화시키면서 용기를 내어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해보자. 처음에는 걱정이 앞서겠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되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차츰 저주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 5가지 공주 유형 이외에도 엄마의 저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만일 엄마 때문에 고민을 안고 있다면 자신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엄마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깨달아야 한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행동을 바꾸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의식적인 사고를 깨닫고 자신의 불안한 감정이 먼 과거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의식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행동을 바꾸기 어려울 때도 있다. 무의식적인 사고와 마치 하나로 이어져 있는 트라우마 감정이 심하게 남아있다면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행동까지는 바꾸지 못한다. 이때는 무의식적인 사고를 만든 어린 시절에 억눌린 트라우마 감정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정과 얽힌 문제는 자칫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해소하려면 감정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트라우마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하지만 예시 상황처럼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트라우마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지 않는다. 어느 40대 후반의 결혼을 망설이는 여성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곧 결혼할 예정인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같은 이유로 흐지부지 됐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결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의식적으로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만약 잠재의식 속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숨어 있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결혼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우선 내담자의 내면에 결혼하지 않을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러고 나서 언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원인을 살핀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식적으로 생각을 떠올리려 해도 답은 찾지 못한다. 만일 그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나는 왜 결혼이 하기 싫은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 남자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결혼하면 하던 일을 못하게 되니까와 같은 여러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결국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뻗어나가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체감, 즉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단서로 삼는다. 이를테면 곧 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착잡해진다면 그 착잡함을 느끼는 순간의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내담자는 착잡함을 느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소란스럽고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 마음 한 구석이 소란스럽고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몸에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다. 우선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의 감각을 충분히 느끼면서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지? 라는 질문을 던진 후 자연스럽게 기다린다. 그러면 잠재의식에 접속할 수 있다. 잠재의식이 언제 답을 알려줄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놀랍게도 대부분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른다.